오늘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반드시 한국에게 부정적이지 않는데요. 그 소식은 바로 KF-21 보람의 전투기 공동개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떠나 터키의 칸 전투기 48대를 선택했다는 소식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단순히 인도네시아의 칸 구매 소식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터키를 선택한 이유와 앞으로 한국과 인니 그리고 터키의 군사 및 정치적 입장에서 이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KF-21 보람의 개발 사업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1조 원 이상을 떠안아야 하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금액 중 절반도 내지 않으면서 막대한 부담을 혼자 감당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전략적으로 동남아시아 진출에 핵심 교두보였던 인도네시아가 빠지면서 첫 해외 운용국을 잃게 돼 수출 시장 진입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까지 겹치면서 기술 보호와 파트너십 유지라는 두 가지 문제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던 한국에게는 정말 뼈아픈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번 결정은 복잡한 정치적, 전략적 이유가 깔려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무기체계 다변화를 추구해왔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와 손을 잡으면서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으려 했죠. 여기에 종교적, 문화적으로 친밀한 터키와 협력한다는 건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터키가 전투기 생산 시설과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약속한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보호를 엄격히 하다 보니 원하는 수준의 기술 이전이 어려웠고 터키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사건의 키맨이라 할 수 있는 터키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이 어떤 의미일까요? 터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이슬람권 국가들 사이에서 외교적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칸 전투기 수출은 단순히 군사적 이득만이 아니라 이슬람권 국가 간 협력의 상징으로 삼으려는 거죠. 또 터키는 미국에 의존하던 방산 기술을 자립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에 집중했고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세 나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은 기술 보호와 파트너십 유지라는 딜레마에 빠졌고 인도네시아는 재정적 부담과 기술 이전 문제 그리고 정치적 친밀도를 고려해 터키를 택한 겁니다. 터키는 이슬람권 리더십과 방산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에 뒤통수를 친 인니에 대한 역관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기술 장벽을 올려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KF-21 계열에 들어갈 핵심 항전 소프트웨어를 블랙박스화하고 외국 고객에게는 API만 제공해도 완전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개발국만이 근본 알고리즘을 소유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KF-21 EX 도입을 타진한다면 KF-21 전용 M코드 GPS 모듈, 랜싱 데이터 링크, 스텔스 무장창 컨버전 킷을 별도 패키지로 구입해야 합니다. 가격은 자연히 올라가겠죠. 두 번째 전략은 새로운 동맹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2025년 4월 한화 시스템과 UAE 무바달라가 체결한 4억 달러 규모의 KF-21 전자전파 합작 계약은 그 전초전입니다. 이 계약 문구에는 향후 UAE 정부가 개발비 일부를 부담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국 지위를 부여한다는 옵션이 들어있습니다. UAE나 사우디 국부펀드가 1조 원을 넣으면 인도네시아 미납분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한국은 믿을 수 있는 완성형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동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폴란드 카드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48대를 사들였고 차기 전투기 사업 F-35A 추가 도입과 별개로 유럽형 파트너 전투기 세션을 열어 둘 전망입니다. 만약 KF-21 EX조기 시제기 한 대를 2027년 라돔 항공쇼에 전시하고 폴란드 산업은행에게 현물 출자 5%만 허용해도 동유럽 시장 전체가 따라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터키 칸이 이슬람 벨트를 파고든다면 KF-21EX는 유로 나토 벨트를 겨냥하는 전략으로 포지셔닝하면 됩니다. 시간표를 살펴보면
칸은 2028년 형상고정, 2031년 IOC 목표입니다. KF-21은 2026년 3월 양산 1호기 납품, 2028년 초 공군 IOC, 2030년 블록2 스텔스 완성한 승인이라는 로드맵입니다. 두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벌일 시점은 2032년 이후, 즉 7년 뒤입니다. 그때까지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일정 준수입니다. 터키는 아직 엔진 국산화에 장기 리스크를 떠안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기술 수준이 칸 통합 일정의 변수가 될 여지가 큽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사건이 왜 발생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KF-21 프로젝트가 처음 기획됐을 때 한국은 아시아 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 개발국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인도네시아라는 거대한 열대 아치펠라고 시장을 교두보로 삼아 동남아 수출망까지 단수맷돌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분담금을 제때 내지 못하더니 2023년에는 나비백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고 그 사이 라팔 42대, F-15EX 24대, 중고수호의 35, FA-50 등 수많은 후보를 광범위하게 물색하며 갈 지자 행보를 보였습니다. 돈이 끊기면 기술이라도 챙기겠다는 심리는 어디서나 비슷합니다. 2024년 초 성남 카이 시험동 내부에서 인도네시아 파견 기술진 일부가 KF-21 상세 설계 자료와 A사 레이더 파라미터를 담은 USB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돼 출국 정지 처분을 받았고 뒤이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기소유예가 갈리며 양국 외교 라인은 긴장 상태로 굳었습니다. 사건 직후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민감 등급 소스 코드를 레드존 서버에 이중 암호화하고 물리적 에어갭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앙카라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터키가 2010년부터 추진한 TFX, 즉 칸이 첫 지상 활주 시험을 마치고 2025년 2월에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죠. 이스탄불 국제항공우주산업 박람회 개막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7천억 원 규모의 48대 칸 패키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당시 터키 언론은 인도네시아 현지 조립 라인도 포함된 기록적 수출이라며 축포를 터뜨렸고 인도네시아 국방부도 자국 인프라 활용을 공식 문서에 명시했습니다. 터키 인니딜이 주는 함의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공동 생산 기술 협력입니다. 이는 KF-21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실질적으로 경쟁 기존 개발편에 서겠다는 뜻이고 KF-21 사업은 자금 마케팅 정치 세 축에서 커다란 공백을 떠안게 됐습니다. 먼저 자금면을 보겠습니다. KF-21 총 개발비 8조 1천억 원 중 인도네시아 지분은 20%, 대략 1조 7천억 원인데 지금까지 실제 납입액은 4천억 원도 되지 않습니다. 남은 1조 원가량이 순식간에 미납으로 확정되는 순간 카이는 연간 현금 흐름이 음전환되고 정부 추경 없이는 소요를 못 맞춥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단가도 올라갑니다. KF-21은 원래 블록1 40대의 국내 공군 배치 이후 블록2부터 해외 물량을 동시 생산해 규모 효과를 노린다는 100대 베이스라인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중 인도네시아 물량 48대가 통째로 날아가면 100대에서 52대로 쪼그라들고 공용장비 단가가 기체당 약 7, 8% 상승합니다. 항공기 시장에서 1%는 수주 확률을 5% 이상 깎는 변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케팅도 타격입니다. 항공기 수출에서 첫 해외 운영국 타이틀은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UAE, 사우디, 필리핀, 콜롬비아가 관심을 표명해도 실전 운영 데이터가 없는 기종은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체계적으로 미뤄집니다. 인도네시아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예정이었는데 이제 보람에는 아직 국내용이라는 인상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를 설득해 빚을 탕감해주고라도 복귀시키는 길, 다른 하나는 완전 결별 플랜을 당장 발동해 자주독립형 체제로 가는 길입니다. 2024년 하반기 방사청 내부에서 실제로 후자 쪽 문건이 돌았습니다. 그 기밀 문건의 제목은 프로젝트 오로라 단계 2인데요. 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KF-21 블록 3, 즉 EX형에서 도입할 플라즈마 경계층 제어 노즐 데이터가 미국 JSF 프로그램에서 센서 융합 알고리즘을 설계했던 인력에게 이전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핵심은 동남아 참여국의 접근 권한을 아예 0등급으로 강등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카이는 서체 변경까지
감지 가능한 워터마크를 전 모델 설계 도면에 삽입했고 한국형 전투기 기술 보호 체계는 사실상 F-35급 보안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사실 이런 보안 등급 상향으로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기술을 더 이상 빼올 수 없다고 판단해 다른 노선을 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 관점으로 두 기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칸은 F110G 129 초기형을 쓰며 엔진 국산화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출력 인증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아셀산의 GAN A3 무라드 레이더 역시 프로토타입 단계이며 스텔스 외피램 열관리 패널은 2027년 이후 적용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완성도에서는 한국보다 두 발자국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KF-21은 F414G 400K 개량형으로 이미 1000회 이상 비행시험을 수행했고 2026년 초도 양산에서 내부 무장창만 제외된 상태로 전투 배치가 가능합니다. 2028년부터는 공군이 요구한 블록2 다기능 레이더 체계 탑재가 예상돼 실전 배치 시점과 가용 무장 다양성 면에서 우위를 선점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한국이 앞서고 있고 금융시장의 반응도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국산 전투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신용평가사 리포트는 동맹 파트너 이탈은 치명적이지만 반대로 한국 단독 IP 비율이 높아져 향후 로열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역설적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인도네시아 몫을 전부 떠안더라도 차후 블록4, 블록5에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을 전량 자국 회사가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인도네시아의 터키 전투기 선택은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전략적 판단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으로선 이번 사태를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 장기적인 전략 재편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25년 5월 22일 라팔 졸전 인니보람의 관심 급증 영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라팔 도입 계약을 통해 군사외교적 이득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프랑스가 제시한 금융지원과 유럽 기술 협력은 매력적인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라팔이 국제교전에서 격추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체의 방어전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을 재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팔은 기본적으로 한 대당 1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실제 운용 인프라를 추가하면 대당 1억 2천만 달러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 대에 하나와 약 1,8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큰 금액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 부담에 더해 라팔이 격추되었다는 보도가 인니 언론에 전해지자 인니 여론이 들끓었고 때문에 군 내부와 의회에서 대안 모색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관심을 두었던 보라매가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지만 설계 초기부터 스텔스 개량 가능성을 열어둔 기체로 평가받습니다. 이 점이 라팔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4.5세대 전투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60여 개국이 잠재 수요국으로 꼽힙니다. 그중 20%가량이 동남아와 중동, 남미 지역인데 인도네시아는 이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니는 라팔 대신 보라매에 투자하여 자국 생산 라인을 확대하면 동남아시아의 항공산업 허브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개발 사업에서 노리는 숨은 이점이기도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보라매는 미국의 F414 엔진 기반을 사용합니다. 이는 이미 검증된 파워팩으로 유지보수 및 부품 수급이 원활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팔의 M88 엔진 대비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반면 라팔에 장착된 RB2A4 레이더는 외산 기반이라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기술 이전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후 전력 개량을 위한 공동 개발 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라팔 도입 계약을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계약 일부를 축소하느냐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과 국제적 체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인니의회와 군사 전문가들은 라팔 대신 차라리 보라매에 더 투자하는 편이 낫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면서 인니 정부가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 칸 사업도 검토했지만 그쪽 역시 기술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F-35 도입을 희망했으나 미국이 쉽게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5세대급 능력을 장차 확보할 4.5세대 전투기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라팔도 스텔스 처리가 일부 적용되었지만 완전한 내부 무장창 구조가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만이 공개되지 않은 내부 개발 비화에 따르면 보라매는 기수부와 동체하단에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초도 시제기 단계부터 램 채택을 고민했습니다. 해외 방산업체와 극비리에 협력한 끝에 프로토타입 램 도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기존 4세대 기체들이 최소 10년 넘게 걸려야 할 연구를 한층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점이 인니 입장에선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추가 연구를 통해 보라매가 부분 스텔스 기능을 넘어서 향후 가시선박 교전에서 유리한 형상을 갖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 전투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인니 공군 지휘부가 만약 라팔을 추가로 들여온다면 기체 운용에 있어 엔진부터 항전 장비, 무장 체계까지 전부 프랑스 의존도가 커집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경제 제재나 정치적 이슈가 불거졌을 때 대체 수단이 적다는 것입니다. 반면 보라매는 한국이 핵심 기술을 상당 부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필요시 인니가 항공산업 독립성을 키우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인니가 중시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5세대 기체 F-35를 구매하기에는 외교적, 재정적 허들이 큽니다. 따라서 보라매 같은 중형급 플랫폼을 중심으로 서서히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겠다는 선택이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해외 사례를 들어보면 스웨덴의 그리펜 NG도 처음에는 4세대 전투기였지만 지속적 개량을 거쳐 전자전 항전 성능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보라매도 이와 비슷한 발전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이미 수출 경험을 가진 항공기인 TE-50 계열을 동남아 여러 국가에 판매해왔다는 사실도 인니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니는 이전에도 잠수함 공동 개발, 경항공모함 건조 등의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협력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보라매 프로젝트에 재합류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수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보라매가 아직 양산 완료된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전력화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니가 라팔과의 계약을 전면 취소하지 않고 가능성 열어두기 전략을 쓰는 건 혹시라도 보라매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양면책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라팔 도입을 전부 진행했다가는 인니 재정에 과부하가 걸리는 건 분명합니다. 프랑스 측에서 제시하는 금전적 조건이나 기술 이전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인니 언론이 캐나다가 보라매에 관심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며 마치 보라매가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부각시키는 이유도 이와 연결됩니다. 다른 유력 수요국이 보라매를 검토한다면 협상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 입장도 간단치 않습니다. 인니의 공동개발 참여가 재개되면 프로젝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수출 판로가 열려 든든한 우군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이나 지분 문제에 대해 지난번과 같은 갈등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보라매를 아시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라팔보다 저렴하면서도 향후 스텔스 개량으로 5세대 전투기와 경쟁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자연히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보라매의 내부 무장창은 2발에서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 중이라고 합니다. 블록2 또는 블록3 시점에서 완전한 내부 무장창이 구현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 과정을 고려하면 2030년대 후반쯤 보라매는 사실상 스텔스 전투기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인니가 이 시점에 맞춰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동남아 최고 수준의 공군 전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라매가 완성도 높게 양산되고 실전 배치돼야 한국 항공산업이 세계적 신뢰를 얻었다라는 확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니도 이를 지켜보며 최종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다만 라팔 격추 소문과 F-15EX의 대형 RCS 우려가 겹치면서 인니 내부 분위기가 한국산 전투기에 좀 더 유리하게 기울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지 언론도 연일 보라매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전투기를 원하는 인니로서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전력 강화 사업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라팔도 훌륭한 기체지만 공동개발 기술 이전 면에서 제한이 많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보라매가 재부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니가 원하는 것을 가장 적절히 제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가격, 기술 협력, 그리고 미래 스텔스 업그레이드 가능성이란 세 박자를 고루 갖춘 셈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라팔 계약을 축소하고 보라매 쪽에 더 비중을 둔다면 동남아 무기 시장 판대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도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 내부에선 보라매 양산 시점이 2026년 전후로 계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제기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면 인니가 원하는 일정에도 어느 정도 부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스텔스 기술 고도화에 있어 핵심이 될 램 소재와 복합재 설계 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온 뒤 국내에서 추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인니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면 적지 않은 노하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보라매와 라팔의 비교는 단순히 가격이나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기술이 복합적으로 얽힌 이슈라 하겠습니다. 인니가 갑자기 태세 전환하는 듯 보이는 건 그만큼 실리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라팔 전투기가 보인 졸전 소문에 인도네시아가 발빠르게 반응한 건 사실입니다. 국가 경제와 안보가 걸린 문제이니 그들이 요구하는 세부 사항을 충족해줄 무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기술적 성장 가능성이 큰 보라매가 대안으로 다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공동개발 기술 이전이라는 부가이까지 따라붙으니 인니가 마다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물론 아직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니가 한국 보라매를 심각하게 재검토한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항공산업에는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니 측은 라팔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각종 정보를 수집하며 양자 비교를 진행할 것입니다. 각 무기 체계가 가진 장단점을 파악해 최적의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라팔과 달리 보라매는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인니의 구체적 참여와 자금 지원이 더해지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인니는 미래 공군 전력의 주춧돌을 마련하고 한국은 세계 시장에 보라매의 경쟁력을 각인시킬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니가 라팔 대신 보라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는 그들이 주권을 지키고 안보를 강화하려면 안정적인 무기 운영과 확장성이 필수적이라는 국방 전략에서 비롯됩니다. 검증된 4.5세대 플랫폼이면서도 5세대 진입을 모색하는 보라매가 인니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있습니다.